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재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렸죠. 이거 오해예요. 우린 그냥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텔 방에서요? 재밌는 투자네요. 그날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20해의 결혼 생활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도 그 남자의 변명에도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사랑했던 여자가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그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47살의 강인이다. 서울 송파의 아파트에서 20해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겉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다. 중견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했고 아내 지연은 병원 행정직으로 근무했다. 주말마다 장을 보고 평일 저녁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안정된 부부였다.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 말이다. 지난 겨울 나는 아내의 얼굴에서 점점 빛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회색 조명 아래 피로한 표정, 말끝마다 묻어나는 한숨. 야근이 잦아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어느 날 식탁에서 조용히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힘없이 웃었다. 새 시스템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네. 나이 드니까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 그 말을 들은 밤 나는 괜히 미안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나는 그녀의 피로를, 외로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우연히 본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프리미엄 필라테스 스튜디오 오픈. 그 순간 단순한 생각이 들었다. 운동이라면 지연이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날 나는 바로 1년 회원권을 결제하고 새 운동복까지 준비했다. 그녀가 선물을 받던 날 정말 오랜만에 웃었다. 고마워, 여보. 몸 좀 풀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놓였다. 그게 우리 결혼을 지탱해줄 또 하나의 끈이 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끈은 서서히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되었다. 지연은 일주일에 3번 퇴근하자마자 필라테스 스튜디오로 향했다. 처음엔 근육통을 호소하더니 어느새 그곳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수업 내용, 강사의 조언, 함께 수업 듣는 사람들. 그녀의 하루는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오늘은 자세를 제대로 배웠어. 선생님이 내 몸이 균형을 되찾고 있다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다른 남자가 대신하고 있구나. 어느 날 밤 그녀의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서 진동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순간 낯선 이름이 떠올랐다. 민재 강사. 그 이름 옆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오늘 호흡 정말 좋으셨어요. 내일은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저 운동 이야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여보, 나 개인 레슨 받기로 했어. 강사님이 내 자세를 보더니 조금만 교정하면 훨씬 나아질 거래.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지연이 취미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그저 보기 좋았다. 그래, 제대로 배우면 좋지. 얼마래? 회당 10만 원인데 10번 끊으면 90만 원으로 해준대. 잠깐 머뭇했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될 줄 몰랐다. 지연의 개인 레슨은 금세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매번 가방을 꼼꼼히 챙겼고 수건이며 운동복까지 완벽히 정리했다. 집을 나설 땐 늘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호흡 위주로 배운대. 선생님이 내가 감이 좋다고 하셨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감정이 스쳤다. 그녀의 입에서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점점 자주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냥 운동 이야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화의 절반 이상이 민재라는 이름으로 채워졌다. 식사 자리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입에 올랐다. 민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나이에 비해 센스가 있다더라. 그녀의 웃음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 표정이 낯설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45세의 여자에게 건넨 칭찬이 단순한 격려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애써 믿고 싶었다. 그저 아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라 여겼다. 결혼 20년, 의심보다 믿음이 습관이 되어 있었으니까. 어느 날 밤 그녀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이 진동했다. 탁자 위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민재 강사. 무심코 본 문장 하나가 심장을 묵직하게 눌렀다. 오늘 자세 정말 좋으셨어요. 내일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지극히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었다. 믿음과 불안이 맞서는 그 몇 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요즘 수업 시간 외에도 강사랑 연락 자주 해? 지연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다. 아, 그거? 그냥 시간 조율하려고. 요즘 선생님이 바쁘대.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눈빛 어딘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의 표정을 자주 관찰했다. 퇴근 후 메이크업이 남아있는 얼굴, 낯선 향수, 달라진 옷차림. 그 모든 게 나를 향한 변화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 작은 가시가 박힌 것처럼 불편함이 남아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불편함을 단순한 질투쯤으로 치부하려 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필라테스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길래 저렇게 재미있다고 할까? 순수한 호기심이었다고 믿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퇴근 시간을 조금 앞당겨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로 향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내부가 보였다. 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연과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민재였다. 민재는 등과 어깨가 드러나는 운동복 차림의 아내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지연의 허리에 손을 올린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허리를 조금 더 풀어야 돼요. 힘을 주면 몸이 더 굳어요. 유리창 너머로도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지연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민재의 손이 자연스럽게 허리에서 어깨로 다시 팔로 옮겨갔다. 마치 오래된 연인의 몸에 익숙한 사람처럼 동작 사이를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에 사로잡혔다. 필라테스하는 운동 특성상 어느 정도의 접촉은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은 좀처럼 납득하지 못했다. 오늘은 기구에 몸을 맡기는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밸런스 잡아 드릴 테니까 편하게 힘 빼고 누워보세요. 민재가 그렇게 말하자 지연은 개운한 표정으로 기구 위에 등을 대고 누웠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와 어깨 아래를 지지하며 천천히 각도를 바꿔주었다. 멀리서 보기에도 꽤나 가까운 거리였고 그들의 대화와 웃음이 유리창을 넘어 흘러나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눈을 떼고 싶으면서도 애써 눈을 돌리는 순간 무언가를 놓칠 것 같았다. 결국 직업이니까 저 정도 저촉은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다독이며 건물을 나왔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텔레비전을 켜고 평소와 같은 저녁 시간을 흘려보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나는 지연의 행동을 더 예민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출근 전 거울 앞에 서서 메이크업을 더 꼼꼼히 하는 모습. 예전엔 잘 뿌리지 않던 향수를 다시 꺼내 쓰는 손길.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들을 하나둘 꺼내 입는 모습. 그 모든 변화가 불쑥불쑥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왜 그렇게 꾸미고 나가? 어느 아침 넥타이를 매다가 무심한 척 물었다. 지연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냥 기분 전환도 하고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 잘하라고 하잖아. 말만 들으면 틀린 소리는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진해졌다. 그날 저녁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 오늘 늦었네. 신발끈을 풀며 물었더니 지연이 가볍게 웃었다. 응, 수업 끝나고 민재 선생님이랑 잠깐 커피 마셨어. 자세에 대해 더 얘기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 말에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기분이 들었다. 단둘이 커피.
그 자체로 잘못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울리기 시작한 경고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이 잠든 뒤 나는 한참을 뒤척였다. 이대로 눈을 감고 넘어가야 할지 안면 확인해야 할지 갈등이 머리를 짓눌렀다. 결국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보다 더 큰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잠금 화면을 넘기고 메시지함을 열었을 때 첫 번째 대화창에 민재 강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나는 결국 그 대화를 눌렀다. 오늘 커피 시간 좋았어요. 스튜디오 밖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지연이 보낸 메시지였다. 그 아래 이어진 답장이 눈에 들어왔다. 저도 즐거웠어요. 기구 위에 계실 때도 멋지셨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서 보니까 더 눈에 들어오시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대화창을 위로 올리자 비슷한 뉘앙스의 문장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다. 운동 이야기와 농담, 사적인 고민, 가볍게 주고받는 칭찬들. 겉으로는 모두 아무렇지 않은 말들이었지만 그 사이를 흐르는 온도는 분명했다. 이건 강사와 회원 사이의 선을 이미 넘어선 관계였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아내와 그 남자 사이에 이미 무엇이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안에서 믿음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이후로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지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예전과 같은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오히려 민재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는 그 침묵이 더 불편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그녀의 시선이 무심하게 그쪽으로 향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 주말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나는 꽤 비싼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해 두고 작은 선물까지 준비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예전처럼 웃을 수 있기를, 아직 늦지 않았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무심한 척 말했다. 오늘 저녁 시간 비워놔. 특별한 데 갈 거야. 지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아,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단체 수업이 있어. 미안한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결혼기념일보다 필라테스 수업이 우선이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입안까지 올라온 말을 간신히 삼키고 나는 웃는 척 물을 들이켰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화를 내면 단지 감정 싸움으로 끝날 것 같았다. 나는 아직 이 모든 것을 끝내기보다는 끝까지 지켜보는 쪽을 택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차분하게 생각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다고. 그래서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다음에 가자. 어차피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뭐. 내 말은 냉담했고 지연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그녀가 나간 후 나는 차를 몰고 스튜디오 근처로 향했다. 정말 단체 수업이 있는지, 내 마음속 불안이 괜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어둑해진 거리,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1시간을 기다렸을 때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지연과 민재였다. 둘은 나란히 걸었고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스쳤다. 잠시 후 그들은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식탁 대신 거실 바닥에 앉아 캔맥주를 들었다. 결혼기념일 케이크 대신 싸늘한 금속 캔의 촉감만 남았다. 아내와 다른 남자가 내 결혼기념일을 함께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갔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출근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마다 지연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메시지의 내용은 점점 더 친밀해졌고 이제는 레슨과 상관없는 대화들이 오갔다. 퇴근길, 날씨 이야기, 식사 메뉴, 그리고 서로의 하루. 한 줄 한 줄이 나를 조금씩 무너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번 주말 시간 되세요? 제가 아는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재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잠시 후 도착한 지연의 답장. 좋아요.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나는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젠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토요일, 지연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나가면 뒤를 밟기로. 토요일 오후, 지연은 평소보다 훨씬 공들인 차림으로 나타났다. 새로 산 코트를 걸치고 은은한 향수를 뿌린 그녀의 뒷모습은 낯설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20분 뒤차로 따라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카페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멀찍이 자리 잡은 나는 그들의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민재가 무언가를 말하면 지연이 웃었고 그 웃음은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표정이었다. 결혼 20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기가 그녀의 얼굴에 있었다. 그게 더 아팠다. 2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며 그들의 뒷모습을 찍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대화를 나누더니 민재가 조심스레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은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셔터를 눌렀다. 이제 믿음이 아닌 증거가 있었다. 잠시 후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연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보는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지연이 돌아왔을 때 나는 평온한 얼굴로 물었다. 어땠어? 친구 잘 만나고 왔어? 응, 그냥 수다 좀 떨다 왔어. 그녀는 담담했다. 그 말이 내게는 칼보다 날카롭게 꽂혔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민재 필라테스 강사를 검색했다. 그리고 수많은 후기와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심해야 할 강사, 여성 회원에게 접근해 감정적으로 흔든다. 결국 돈을 요구한다. 그 모든 문장들이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다. 민재는 상습적으로 유부녀를 유혹하고 마음을 빼앗은 뒤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남자였다. 지연은 그의 다음 목표였다. 다음 날 나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스튜디오의 다른 회원들에게 접근했다. 몇몇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예전에 문제 있었어요. 그만둔 회원들 중에도 피해본 사람 많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내 아내가 왜 웃었는지, 왜 향수를 바꿨는지, 왜 결혼기념일을 잊었는지, 그 모든 이유가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했다. 민재. 나는 그때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지만 감정 대신 냉정을 택했다. 분노에 휩쓸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걸 알았으니까 지금 필요한 건 복수도 울분도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며칠 동안 모은 정보는 충격 그 자체였다. 민재에게 상당한 금액을 건넨 후 연락이 끊겼다는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어떤 이는 500만 원, 어떤 이는 수천만 원을 잃었다 했다. 돈보다 더 깊이 상처 입은 건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들이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내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타올랐다. 그래도 나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다. 증거 없이는 어떤 법적 대응도 할 수 없었다. 충동은 패배였고 나는 절대 그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변호사를 만나 이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자.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지연이 아직 감정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이미 돈이 오간 건지. 그 경계선 하나가 우리 결혼의 마지막 줄을 결정할 것 같았다. 밤새 우리 공동 계좌와 지연의 개인 계좌를 살폈다. 다행히 큰 금액의 이체는 없었다. 그러나 잦은 현금 인출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그 금액이 어딘가로 흘러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다. 나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처음엔 다들 경계했지만 진심을 담아 사정을 설명하자 하나둘 입을 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같았다. 처음엔 친절하고 부드럽게 다가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마음을 열게 한 뒤 투자나 사업 참여를 제안한다. 그리고 돈을 받는 순간 사라진다. 어떤 이는 결혼까지 깨졌다 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며 내 안의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차갑게 식은 분노였다. 이건 단순한 질투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사기였다.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됐다. 민재의 전적, 스튜디오, 내 소문, 피해자들의 증언. 남은 건 단 하나, 지연이 그와 어디까지 엮였는가였다. 며칠간 지연을 관찰했다. 퇴근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외출이 잦아졌다. 휴대폰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문자가 오면 즉시 확인했고 미소를 감추려 애쓰는 표정이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다. 어느 저녁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연아,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지연은 놀란 듯 나를 쳐다보다가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소리야?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잔혹했다. 20회를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그래도 그날은 묻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더 큰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다음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지연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거기엔 민재와 주고받은 대화와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수업 중이 아닌 한적한 카페에서 찍은 사진. 지연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고 민재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돼 있었다. 그 표정에서 나는 모든 답을 봤다. 그 순간 내 안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그녀를 구해야 했다. 그리고 그 사기꾼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나는 바로 변호사와의 상담 일정을 앞당겼다. 이제 시작이다. 그 한마디를 내뱉고 집을 나섰을 때 마음 한쪽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변호사의 말을 곱씹었다. 잡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복수도 아니고 폭발적인 감정도 아닌 계산된 대응을 위한 계획이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비자금을 꺼냈다. 지연아, 이건 우리 비상금이야.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건데 필요하면 써. 아내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그 돈이 곧 미끼가 될 거란 걸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그 후로 평소와 똑같이 지냈다. 출근했고 퇴근 후엔 TV를 보며 밥을 먹었다. 그 사이 나는 민재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의 과거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했고 스튜디오 내부 직원들에게도 비밀리에 접근해 정보를 얻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업계에서도 조심해야 할 강사로 통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던 저녁, 지연이 식탁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보, 혹시 당분간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천만 원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갑자기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지연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민재 선생님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더라. 단기간에 수익이 난대. 다른 회원들도 몇 명 참여한 거래. 그 순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모든 게 분명했다. 그녀가 빠진 건 사랑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떤 투자래? 부동산 단기 프로젝트래.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민재 선생님이 보증한다더라.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조금만 해볼게. 괜찮으면 그때 더 넣자. 지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날 밤 나는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낚시가 물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내가 준 비상금 중 500만 원을 민재의 계좌로 송금했다. 나는 그 장면을 눈으로 확인했다. 은행 내역서를 출력해 서류철에 넣고 화면 캡처까지 저장했다. 이제 금전거래 증거까지 확보됐다. 박 변호사는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현장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지연의 휴대폰 일정과 메시지를 분석해 다음 만남을 특정했다. 놀랍게도 송금 직후 민재가 지연에게 호텔 주소와 방 번호를 보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다. 그날 저녁 지연은 평소보다 더 공들인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친구 모임 다녀올게.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연의 차가 골목을 벗어나자 나는 바로 박 변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해둔 차에 올랐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도심의 한 레지던스 호텔이었다. 로비에서 모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탐정은 이미 위층 복도 끝에서 카메라를 세팅 중이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경찰과 함께 그 방 앞에 섰다. 문 손잡이에 손이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20해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함께 웃던 순간, 처음 손을 잡던 기억, 그리고 오늘 모든 게 거짓이었단 생각이 차갑게 심장을 찔렀다. 지금입니다. 박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고 순간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 방 안에는 지연과 민재가 있었다. 두 사람은 놀란 얼굴로 얼어붙었고 그들의 표정 위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겹쳤다. 그 한순간에 긴 세월의 신뢰가 산산이 부서졌다. 문을 열었을 때의 공기는 얼음 같았다. 그날의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지연과 민재는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엔 반쯤 비워진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다. 그들의 웃음 자국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다.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민재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놓치며 일어섰다. 이거 오해예요. 우린 그냥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나는 짧고 건조하게 웃었다. 투자? 모텔방에서? 좋은 시대네요.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민재의 전과가 드러났다. 이미 2건의 유사한 사기 행각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중이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지연은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오빠, 미안해.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귀엔 닿지 않았다.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목격자이자 피해자였다. 나는 감정을 눌러 삼키며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사전에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다. 민재의 계좌 송금 내역, 지연과의 대화 캡처,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서, 그 모든 것을 책상 위에 하나씩 놓을 때마다 20해의 세월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민재는 여전히 뻔뻔했다. 이거 완전히 오해입니다. 사업 얘기하러 온 거예요. 왜 모텔이냐고요? 조용하니까 그렇죠. 그의 얄팍한 변명에 경찰이 냉정하게 말했다. 김민재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순간 민재가 경찰의 팔을 뿌리치며 나를 향해 외쳤다. 당신 아내가 먼저 접근했어요. 난 그냥 도와준 거라고요. 그 말에 지연의 울음이 터졌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하지만 나는 그 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단지 차갑게 입을 열었다. 거짓말로 만든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나죠. 당신은 그날을 앞당겼을 뿐입니다. 민재가 수갑이 채워진 채 복도를 끌려 나갈 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비웃음이 남아 있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눈빛에서 남은 건 후회도 사랑도 아닌 순수한 공포와 수치뿐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말없이 거실 불을 껐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 모금 삼켰다. 지연은 문 앞에 서서 흐느꼈다. 여보,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그냥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좋아서 그게 전부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녀의 울음은 점점 희미해졌다. 이제 그 소리조차 내게 닿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 안에서 다른 세상에 살았다. 서로를 마주보지 않았고 말은 최소한으로 줄었다. 내게 남은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며칠 후 민재는 정식으로 구속되었다. 사기 혐의와 상간 행위가 병합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박 변호사는 모든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했다. 나는 그의 손에 증거 서류를 넘기며 짧게 말했다. 이제 끝을 봅시다. 그 순간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호텔 방 문이 열렸을 때의 공기, 지연의 창백한 얼굴, 민재의 비열한 미소, 그리고 수갑이 채워질 때 울리던 금소금. 그건 단 한 편의 영화처럼 선명했지만 내 인생에선 지워지지 않는 현실이었다. 그날 법정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는 무겁게 응결된 감정이 가득했다. 민재는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지연은 증인석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쥐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처음엔 그냥 운동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제가 특별하다고 했어요.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던 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빛에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늦은 깨달음만이 남아 있었다. 결국 법원은 민재에게 사기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총 1억 원대의 배상이 명령되었고 우리에게는 원금 500만 원과 위자료, 이자를 포함한 1천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그 순간 나는 안도와 허무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정의는 세워졌지만 가정은 무너져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지연이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고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를 다시 찾았다. 강희 씨,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히 입증됐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내 심장을 찔렀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정을 이제는 내가 직접 끝내야 했다. 법원은 내 편이었다. 지연의 부정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그녀가 지불해야 했다. 공동 재산 분할에서도 내가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갔다.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 손끝이 떨렸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다. 단지 정리였다. 며칠 후 우리는 구청 민원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 소리가 딱 하고 울렸을 때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다. 20해의 시간, 수많은 추억, 그 모든 것이 그 한 소리에 무너져 내렸다. 지연은 붉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래도 행복했던 시간들 거짓은 아니었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 행복은 이제 과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 뒷모습은 낯설 만큼 작고 초라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밖은 봄이었지만 내 안에는 겨울이 남아 있었다. 몇 달 후 나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다.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나는 주머니에서 결혼반지를 꺼내 조용히 바다에 던졌다. 반지는 잠시 반짝이다가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그걸로 충분했다. 이제 나는 혼자였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었다.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누군가의 피해자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희 씨,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고 내 마음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운동은 건강엔 좋았겠지. 하지만 넌 내 인생을 살리진 못했어. 그게 내가 지연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재 사건은 지역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가 근무하던 수영장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회원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몇몇 언론은 이를 중년 여성을 노린 수영장 로맨스 스캠으로 다루며 특집을 내보냈다. 이 사건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다. 그녀들도 한때는 내 아내처럼 외로움과 공허함에 흔들렸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상처 위에 작은 위로를 얹어주었다. 그 시간이 내게는 새로운 연대의 시작이었다. 이혼 후 나는 새로운 삶을 꾸렸다. 서울을 떠나 조용한 신도시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수영이었다. 물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도 그저 물 위로 흘러가게 두었다. 혼자 사는 건 처음엔 어색했다. 탁에 한 명분의 그릇만 올려놓는 일, 빨래를 개며 대화 대신 침묵만 듣는 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고요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 사람이란 결국 혼자 서야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혼 소식을 들은 사장이 내게 말했다. 강 부장, 해외에 지사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새로운 환경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이 났다. 출국 준비를 하던 중 법원에서 통지서 한 통이 도착했다. 민재가 손해배상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통보문이었다. 놀라웠지만 묘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정의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맥주 한 잔을 마셨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미련도 없었다. 단지 조금 늙고 조금 단단해진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며칠 뒤 동료들과 송별회를 가졌다. 강인 씨, 싱가포르 가서 좋은 인연 만나야죠. 한 여직원의 농담에 웃음이 터졌다. 나도 함께 웃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생각했다. 아직은 새로운 인연보다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게 먼저다.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내 삶의 페이지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으로도 피해자로도 아닌 그저 나 강인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공항 활주로 위로 아침 햇살이 번졌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래,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야. 송별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곳엔 뜻밖에도 지연의 이름이 떠 있었다. 강인 씨, 싱가포르 발령 소식 들었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연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서로의 길은 이미 갈라져 있었고 그 길 위에서 다시 마주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공항 대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활주로 위로 햇빛이 번지고 이륙을 기다리는 비행기들이 줄지어 있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자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마치 먼 안개처럼 희미해졌다. 배신, 분노, 절망, 그 모든 감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했다.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은 숨 돌릴 틈도 없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 그 모든 낯설미 오히려 치유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민재의 추가 기소 소식이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로 인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메일을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저 담담했다. 정의는 결국 돌아오는 법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닫았다. 그날 저녁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근처를 걸었다. 불빛이 물 위에 부서지고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수영은 빠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즐기라고 있는 거였는데 그 단순한 문장이 묘하게 마음을 울렸다. 산도 결국은 그렇지 않은가.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헤엄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제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일어섰고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비슷한 상처 속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어두운 터널에도 끝은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연을 용서했을까? 아니면 나처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택했을까? 정답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선택,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일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